문고리 비서관들이 시켜 돈을 요구. 너무 치사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얘기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서서히 입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19시간의 고강도 밤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남재준 전 국정원장,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억울한 점이 소개가 되셨습니다. 신문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시되게 답변했습니다. 국정원의 사법 관리 행위와 자유민주주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지금 여기 밤새도록 하니까 나오니까 좀 나이가 있으니까 오늘 답변 그만합시다. 들어가면서 좀 억울하다 하셨는데요. 어느 부분이 좀 가장 억울하셨는지 그거라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억울하다고 일을 그만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찬서를 받지 못하고 참담하다고 하셨는데 국정원의 사법 관리 행위는 어떻게 찬서를 받아야 행위입니까? 대통령 혹시 지시 받으셨었나요? 그만하시죠. 조사를 받고 나온 남재준 전 원장이었습니다. 이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이현정 의원, 이수희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재준 전 원장이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전원에 따르면 이재만 전 비서관이 돈을 요구했고 그것 다 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진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사실 이제 매달 5천만 원씩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당초 이게 왜 어떻게 전달됐느냐 이걸 아마 검찰에 신문을 하니까 남재준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떼어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래서 이재만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좀 치사하다고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일단 그 아마 검찰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기자한테 전달된 이야기 같은데. 그렇겠죠. 예.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남재준 전 원장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충성파입니다. 2012년도 선거 때부터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일을 해왔고 또 나름대로 그 내에서는 그래도 충성파로 통하고 지난번에도 그 이제 면회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치사하다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문제를 비춰보면 뭔가 이제 남재준 원장도 본인이 만약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본인이 사법 처리될 수 있는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혐의 자체를 박 전 대통령한테 다 넘기기 위해서, 즉 자신은 피동적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뭐 상관이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준 거 아니겠냐. 예를 들어서 뭐 만약 저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이거 못 줍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로 잘렸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아마 이제 검찰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요구였다. 즉 나로서는 굉장히 어쩔 수 없이 이걸 이제 했다. 아마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님 저희가 키워드로 짚어봤듯이 사실 남재준 전 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를 했고 또 너무 치사했다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법적인 지금 입장이 계속 난처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변호인이 선임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외부하고는 뭐 접견은 안 되고 그 면회를 하면 면회는 지금 녹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구치소에서 면회는 아마 그 면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알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통령께서 시켰다라고 진술했고 뭐 다른 그 국정원장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액수가 굉장히 과다해요. 이게 월 5천만 원에서 월 1억이니까 그게 3년이 넘도록 하면은 그 40억이 되고 거기에 이게 뇌물죄로 지금 검찰에서는 두 비서관의 경우에 뇌물죄로 그 범죄 사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할 때의 그 혐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그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 되고 뭐 법정형도 세고 하기 때문에 뇌물죄 부분을 어떻게든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든가 뭐 이런 좀 그 격가지지만 나름은 중요한 당시의 구체적인 본인의 남재준 전 원장. 네, 남재준 전 원장 입장에서 내가 월 5천만 원을 주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내면의 얘기까지도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 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계속 주장하는 강요의 피해자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뇌물이 아니고요. 저는 강요해서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 이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남재준 국정원장도 그때 그 모델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그렇죠. 시키는 대로 할 내가 수밖에 뭔가 없었다. 대가를 바라고 돈을 준 게 아니라 요구를 하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안 주면 나를 자를 텐데
그러니까 치사해도 어쩔 수 없이 줬다라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번 국정농단 사태 지금 재판 진행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남재준 전 원장이 지금은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를 찾아서 만나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화면 오랜만에 한번 만나보시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참담하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현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규명될 겁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끝까지 버티십시오. 저들이 지켜내겠습니다. 물론 저 때는 이제 본인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구치소를 방문해서 면회를 하려고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남재준 전 원장을 꼭 비난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과 치사하다는 말이 조금 아직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지나진 않아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뭐 지금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 한자성으로 표현하면 각자 도생한다고 할까요? 이제는 뭔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찾아서 나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가 알듯이 최측근이었던 3인방들마저도 모든 것을 다 박 전 대통령한테 혐의를 다 넘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남재준 전 원장이 지금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남재준 원장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갑자기 좀 이게 경질된 케이스거든요. 사실 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이 아마 이제 NLL 관련된 이제 문건 공개라든지 뭐 그 하면 특히 이제 국정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예전과 다른 어떤 그런 좀 애국심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국정원에 굉장히 그 강하게 좀 그 잡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경질이 됐단 말이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조금의 청와대와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진 것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사실은 본인이 지난번 대선 출마를 사실 집을 담보를 해서 담보금 가지고 지금 대선 출마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 중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인도 결국 이제는 뭐 어떤 본인의 살 길을 뭐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진술도 보면 결국 이제 그런 진술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측근들이 하나둘씩 다 각자 도생 그러니까 돌아서고 있어서요. 국정농단 사태 이후부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줄곧 나는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잘라 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백 주장들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비교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휴인도 없이 일하고. 예, 사실 박 전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요. 제가 박사모 지지하시는 분들 그 집회에 나가봐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만큼 청렴한 분은 없다. 이게 일관된 지지의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주변인들의 진술을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도 돈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 국정원장의 특별활동비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두 비서관이 뭐 1억씩 받았다 월 1억 거기서 때 박 전 대통령이 알았겠느냐 해서 몰랐을 거라는 쪽이 더 많았단 말이야. 박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은. 그랬는데 이게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이건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이에요. 박 전 대통령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재만 전 비서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뜨악스럽고 놀랍죠. 저도 좀 당황할 정도의 진술이었는데 저는 그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아마 같은 좀 머리가 멍해지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은 받았을 거라고 봐요,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아마 그분들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치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쓰지는 않고 그래도 공적인 업무에 쓰지 않았겠느냐라고 여전히 믿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시 내용들, 문고리 3인방부터 전직 국정원장들의 얘기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돈에 관해서 꼼꼼히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엔 그 부분을 잘 믿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르재단, 케이스포 재단도 그렇고 저번에 지금 뇌물죄로 기소돼 있는 것도 박 전 대통령이 돈을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이렇게 간 돈들이었단 말이에요. 직접 받은 돈이 없다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래도 나는 떳떳하다로 주장하는 하나의 유일한 근거가 됐었는데 이번에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문고리 3인방도 전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이상한 게 처음부터 국정원장의 지시를 통해서 돈이 왔다는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국정원장이 그냥 문고리 3인방의 개인적인 그 무슨 돈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마련해 줬을 리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남아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나 이병호 국정원장이 거의 동일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지금 매달 얼마씩 들어온 돈까지 하나하나 굉장히 꼼꼼히 관리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다라는 그 기본적인 논리조차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뭐 이제 박 전 대통령에게 만약 국정원의 특활비가 흘러 들어갔다면 사실 공적인 업무에 썼다 하더라도 청와대 특활비가 있어서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그럼 이 돈은 다 어디다 썼을까요? 이게 이제 청와대 특활비는 어떤 면에서 용도가 조금씩 정해져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장이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달에 한 5억 원 정도의 이제 특별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1년에 그게 한 6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아마 정부 부처 장관급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은 이제 특활비겠죠.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좀 특수한 자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밀리에 또 지원할 것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역대 이제 국정원장들이 사실은 이게 참 안 좋은 그런 말로를 한 것도 다 이 돈과 권력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지금 그 남재준 원장도 좀 치사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도 이제 본인이 쓸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돈을 가져가는 거니까 사실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아마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돈이 필요 없다는 정치인들 이야기는 저는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돈이 사실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금으로 갖고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퇴임물을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정책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그동안 비자금을 만들었던 게 역대 대통령들이 해왔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그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뭐 이것도 또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말이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 공여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암시하는 증언은 지난 1월에도 있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수첩에는 30억 기재가 보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대통령께서 저에게 현대차와 CJ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30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셨고, 다른 업체들도 그에 준해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업체들에 대하여는 굳이 금액을 말씀하지 않아 제 수첩에도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신 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때도 봤다고 했군요, 사실. 오늘도 화면을 같이 보시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었던 저 보시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출석을 했어요. 지금 전직 국정원장들 다 검찰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네요. 이수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국정원장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대통령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중에 누가 먼저 검찰에 소환을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 지금 수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환해봐야 뭐 응하지 않을 게 뭐 거의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뭐 사이버 댓글 그게 지금 뭐 김관진 전 장관이 내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라고 진술한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글쎄요, 검찰총으로 소환을 할지 아니면은 이것도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지. 최근에 그 검찰에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그 적폐청산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그 수사들, 일련의 수사에서 너무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그런 것이 지금 분위기상 뭐 전 대통령들을 또 포토라인을 세운다는 것이 적합할 건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느냐가 최대의 관심사인데, 이런 와중에 목소리를 냈어요. 나라가 자꾸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전반적인 적폐청산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제 과거 이제 계기, 정치 보복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일정 대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전직 대통령을 검찰이 소환하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증거와 또 확실한 혐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런 예를 들어서 댓글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보면 이 사이버사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에 군 사이버사가 전적으로 모든 작업들을 만약에 국내 정치에 했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사이버사가 기본적으로 한 업무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첩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버 공격이나 또 이제 국내 어떤 좌파 세력에 대한 이제 이런 그 은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격인데 사실 이 경계선 자체가 이제 상당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 이제 또 일탈도 있을 것이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정책 뭐 사이버 댓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90%, 70%, 뭐 80%는 북한 관련 하다가 한 20% 정도는 이제 국내 정치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거 정말 국내 정치 개입, 즉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관련해서 이 좀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아직까지 이제 혐의를 보면 예를 들어서 김관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보고란 게 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이버사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명 채용,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차별 채용 이걸 또까지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어떤 이 통치 범위, 또 어떤 역할 범위 이거로 본다라면 논란의 소리는 충분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잘못했다라는 혐의가 없다라면 상당히 세우기에는 정책 부담감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런 걸 다 아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이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반격한 건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측근의 목소리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이버전은 그야말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고유하고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정치 개입 보고로 각색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말 그대로 왜곡이고 거짓이며 그게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일단 뭐 측근의 메시지이긴 합니다만 어제 오늘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무실에 가 있어요. 근데 발길을 끊었거든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입장을 당분간 밝힐 생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상황에 섣불리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김관진 전 장관까지도 지금 현재 영장 청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10일 날 이제 두바이로 이제 출국하신다 그러죠. 뭐 강연차 가신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마 포토라인 서는 것까지도 이제 그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김효재 전 수석 이야기 나왔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이 혐의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혐의 자체가 보면 사이버사에서 그럼 과연 몇 건을 이런 걸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그런 행위까지도 다 지시를 하고 했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진술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검찰에 소환되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